유인을 해서 이 청산리에서 몰아놓고 쏴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몇 명 안 다치고 일본군이 다 죽는 패병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오죠. 그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렀었던 해전들도 보면은 항상 숫자 뛰기로는 불리한데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25전 25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략 전술이라는 게 필요하죠.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훌륭한 장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병졸로 인식을 하고 어떤 전략 전술을 썼을 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장수가 밀어나면은 더 큰 돈, 누구는 1억 들고 더 부자 되는데 누구는 3억 들고 더 작은 부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겠냐? 그건 우리의 이제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병법도 읽고, 고민도 하면서, 상황도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게 투자금은 돈은 여러분들의 부하고 병졸이고, 응?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장군이 부하를 부려서 어떤 식의 결과를 만드느냐? 이거가 누구의 뜻에 달린 거냐? 장군의 지혜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거의 단층 단독주택 지대였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투자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회독을 할 때 주변 환경을 거들떠 보는 게 이제 지도 검색 아니겠습니까? 왜 그 기안 옥션에 지도 검색에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무슨 지형 지도, 뭔 지적도, 지적 편집도 뭐 이런 지도들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제공을 하겠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지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는 법, 이 동네에 이런 동네는 돈이 좀 나오는 동네야. 이런 구성은 이렇게 보여. 라는 것들을 감각을 얻기 위해서죠. 이렇게 오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란 것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나라 통일 잘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지료 소송을 하더라도 소유자가 분명해서 소송이 번잡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료 소송은 100%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복잡할 것도 없고 다툼도 없는 것이다. 이거는 단지 시간만 지나면은 결론이 나와버리는 소송이에요. 법정지상권 토지를 일반적인 매매로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건물이 떡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를 살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돈이 여유 있다면 도기한 같은 사람 아니면 안 사죠. 흥정을 막 후려쳐가지고. 그러나 살 사람이 없죠.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싸게 팔려고 해도 지상에 건물이 하기만 하면 이게 오타네요. 토지의 미래 가치가 대단히 좋더라도 사겠다고 덤비는 매수인이 거의 없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에 투자 마인드를 잘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4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 한 7분 빼면 30분 했어요. 1시간 정도 맞출게요. 1시간. 자, 원래 지료 문제는 뭘로 한다? 소송으로 한다. 원래 지료 문제는 소송으로 한다. 공매 사건이었으므로 인터넷 입찰로 응찰했고요. 낙찰 가격은 7,700이 아니고 8,577이네요. 예. 그러니까 안 써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8,577만 원이었고요. 2명이 응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명이었구나. 등기 이전까지 하면은 총 9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9천 정도가 대출 없는 생돈으로 됐죠.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늘 대출을 가랑이가 찢어져서 피가 나기 직전까지 끼는 것이다. 이게 부자 마인드의 이제 대출에 관한 조언이죠. 그런데 그 조언을 위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9천만 원을
생돈으로 꼬라박았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이 되지 않아서 순전히 현찰로만 잔금을 완납했다. 바로 이 점이 법정지상권 있는 물건을 투자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로가 원래 9천만 원 정도를 목돈으로 투자할 거면 대출을 받아서 시세 차익이 더 큰 물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에 대한 투자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1번 시세 차익도 나름 있었기 때문에 2번 시세 차익이 아까 말한 것처럼 12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 9천만 원 투자돼도 1억 정도 남기겠네. 근데 1억만 남기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먼 미래의 재개발까지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다. 자, 경험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버전의 경험에 있어서 저는 놀라지 않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꺼림도 없을 것이다. 당시 잔금을 치르고 직원을 보내서 건물을 매수하는 문제를 상의코자 했는데 거기에 사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사는 집이 경매당해서 쫓겨나는 줄 알고 많이 놀랬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한 사람이다가 토지는 B가 아니고 도기한이가 됐고 건물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도기한이가 됐는데 아줌마인 임차인이 명의를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지료를 낼래 어쩔래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 집이 경매당한 줄 알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당황스럽긴 하겠죠. 이 건물 소유자는 원래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이래저래 체납하고 공매를 당할 것 같이 생각이 되어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제 계획에는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매입하고 저렴하게 매입하는 게 나의 계획이었다. 이게 원래 계획.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후 2단계 계획, 건물의 전세 드리기 3단계 계획, 그래서 4단계 계획,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자,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사고 건물에 세를 들여서 돈을 뺀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이런 게 1, 2, 3단계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와 그 남편은 감정가 800만 원밖에 하지 않는 건물을 1억에 사라고 하더군요. 수년 내에 개발될 것이니 분양권 내지 이주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웃기죠. 지금도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저보고 1억을 내놔라. 이곳 어차피 분양권 생긴다. 왜냐면 그 옆이 바로 아파트를 짓고 있었거든. 이주비를 이제 내놓으라는 거죠. 1억을. 그래서 결국에 토지 사용료를 토지의 현 시세인 2억 2천을 기준으로 연 12%로 청구했습니다. 연 12%. 결과적으로는 한 3%밖에 안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보고 헌법소원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경매 관련한 어떤 그 판례를 내가 하나씩은 약간씩 어두운 지역은 등을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라고 생각을 한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먹고 살고 끝내야 되겠다. 어떤 개척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저 입장에서 2억 2천만 원에 연 12%니까 월 200이 넘는 돈이죠. 그럼 그 돈을 내놔라 내가 그랬어. 오히려 그랬더니 아줌마가 당연히 거절하지. 그래서 지료 소송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도 12%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료가 연 3%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됐다. 이게 44만 9천 원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44만 9천 원. 그래서 50만 원 정도가 이제 44만 9천 원 정도의 매월 월세가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준비 서면에 그 변호사를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생각해봐라. 고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2평도 안 되는 고시원도 월 30 받는다. 근데 이 집은 2억이 넘는 땅 위를 사는데 어떻게 45를 내라 그러냐. 그러면 차라리 고시원 안 살고 이 집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집의 그 건물 면적이 10몇 평 정도 되거든요. 고시원 2평짜리도 30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는 훨씬 더 비싼 땅에 큰 건물에 사는데 그러면 판사들이 네 할 것 같죠. 전혀 관심도 안 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감정평가서 기준 3% 딱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최초 계획과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알아본 시세는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27평이니까 이제 2억 7천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최근에 조사해 보면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많이 올랐죠.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상 이 지역에 지금 무슨 개발한다고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아마 지역주택조합은 아니고 우리는 그죠?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항상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사건 사고가 한 7-80%는 터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아닌데도 뭐 개발 얘기 나오면 지금 한참 때 이제 땅 오르고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조금 더 그 각서라고 해야 되나? 추진하는 동의서 그거는 써주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한 2천만 원 보면은 지금은 이제 5억 4천이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작년에 4억 7천인가 예, 그 여기 사는 임차인한테 사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임차인이 4억 5천인가 면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꺼지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아마도 아시겠죠? 가격은 좀 더 오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뭐 계속 올랐잖아요. 땅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까지 되면은 뭐 땅이 27평 정도 되니까 그냥 아파트 한 채는 거저 얻는다고 치고 만약에 저런 자리에 이제 한 30평대가 들어서면은 그래도 한 8, 9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제 마음이 내킨다면 오른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지료 증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만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지료 소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개월 걸리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를 책을 쓸 때는 2차 소송을 하지 않았을 때인가? 그랬나? 2차 소송 안 할 때 기록을 하고 끝났나 보네요. 자, 수익률을 분석해보고 최종 결과까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분석해 볼까요? 총 투입금이 9천이고요. 현재 시세는 1,000만 원입니다. 평당. 그러면 2억 7천이고요. 약 1억 8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겠죠? 2억 7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것은 재개발이든 뭐든 그 일대가 개발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므로 나중에는 더욱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더 많은 차익이 생길 거고 만일 이 토지가 융자가 가능했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9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주고 연 4%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자 소득이 360만 원입니다. 자, 요즘에는 연 1% 이자도 안 생기는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한 3% 정도는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보면은 9천을 은행에 넣어놔도 1년에 뭐 1%면 얼마고 9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를 26%를 떼다 보면은 한 70만 원도 안 나와요. 9천만 원 넣어놓으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꼴 나왔으니까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익률은 좋았어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땅을 사는 게 좋은 거다, 이게. 임대로 수입이 생긴다. 이자 소득보다 훨씬 나은 소득이고 9천만 원 투자로 시세차익을 1억 이상 보고 임대료도 연 600만 원 벌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였다. 당시 기준으로. 당시 기준으로 시세차익도 1억 이상이고 월 연 600 정도 벌고 9천 투자로 당시 기준으로도 괜찮았다. 자, 그럼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결론을 살펴보면 성공한 투자란다. 우선 시세 차익을 보는 1단계 이득이 크고요. 그 다음에 향후 시세 상승의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2단계 이득도 좋다. 그리고 저야 처음부터 단기 투자를 계획하지 않았고 장기 투자이므로 더 좋고, 다만 저에게 아쉬운 것은 우선은 대출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장점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거.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판매할 수 없는 것 또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건은 개발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50분.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지상권을 사도 괜찮겠느냐? 어떤 경우에 괜찮게 우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면 좋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자, 일단 싸게 사지 않으면은 법정 지상권의 매력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차익이 큰 법정 지상권 물건이 우리의 투자 대상이 된다. 법정 지상권 토지는 첫째, 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찰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둘째,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셋째, 지료 청구 소송의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법으로 오랜 시간 소송할 생각을 갖고 투자를 임해야 한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됐죠? 매매가 자유롭지 않다. 대출이 잘 안 된다. 지료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니 만일 현찰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법정지상권 토지 입찰하지 마세요. 아까 낮에 화이자 주사를 맞았습니다. 1차. 이게 어깨가 조금 뻐근해요. 그리고 살짝 더워. 이렇게 더운 건 있어요. 단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시세 차익이 크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믿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당장 만일 현찰이 충분하지 않는 투자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 이런 부류들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조언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들은 하지 마라. 응? 그런 거죠. 근데 시세 차익이 크다라는 말만 듣고 투자를 하면 자기 성격하고 안 맞는 거죠. 현찰이 부족하거나 단기 매매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혹해서 투자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후회를 남기거나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매하면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법정지상권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발될 소지가 강한 물건을 찾는 게 좋다. 자, 중요한 거요.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발될 소지가 강한 매물. 그러니까 동네가 썩어야죠. 동네의 노후도가 깊어야 되겠죠. 아시겠지만은 벽돌조는 20년, 그 다음에 콘크리트조는 30년 정도 되면은 재개발의 어떤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 좀 낡으면 좋죠. 지역이 낡으면 아무래도 싼 맛에 살 수가 있다. 지금처럼 그 문정권 같은 애들이 다시 5년이 돼서 또 한 번의 그 바보 같고 멍청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이왕이면은 재개발보다는 멀쩡한 집,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지만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린다, 이제 부동산 떨어진다라고 이제 겁을 주는 방식으로 최근에 홍남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장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올린다라고 막 하잖아요. 지금 미국도 이 금리를 더 낮춘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들이 하는 것마다 이제 이상한 짓을 골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부동산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면은 금리를 올려서 협박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까지 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부동산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손대는 것은 또 한 번의 시장 충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층수가 높은 것보다는 향후 건물을 별도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낡은 단층이 좋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2층 주택이야. 근데 여기가 지료가 있어. 토지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도 좋은 방면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왕에 여기가 더 번드르한 5층짜리, 10층짜리 상가면 사실상 이 떠놓은 당상이고 밥인데 그래도 가장 핸들링이 좋은 것은 낡은 단독이 떨렁 하나 있어가지고 대상자가 한 명일 때가 여러분들이 공격하기는 좋죠. 그러나 제일 큰 먹이는 이 토지 위에 요구에 좀 높은 게 이제 번듯하게 막 있으면 정말 좋죠. 소송을 몇 년을 하더라도 먹을 밥이 큰 거죠.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지금 최근에 그 정숙씨 물건 뭡니까? 토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에 그 대지권이 없었잖아요. 이 아파트가 몇 동이 있는데 여기에 이 호수가 경매를 받았는데 대지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지권이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대지권을 별도로 매입해야 되는 호수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는 얼마를 자기가 산 가격 플러스 알파에서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이 아파트 자체가 워낙에 저가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가격을 사고 지들한테 땅값을 주면 일반 시세야.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지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한정 상당한 기간 동안 안 팔리는 상태에서 계속 땅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 전체가 붕괴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까지 이 땅을 들고 있든가 이렇게 아싸리 들고 있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사야 이걸 가지고 지료 소송을 하는데 또 여기가 저가의 아파트다 보니까 몇 천만 원 주고 사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별도로 또 대출도 안 끼고 2, 3천을 내라고 하면 안 산단 말이에요, 이건. 이번에도 정숙 씨가 사라고 걔네가 협상한 가격이 3천만 원이었어요, 대지권이. 근데 건물은 지금 1,500에 막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3천 줘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시세에 5,500에 근접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일반 시세 물건 5천짜리 4천에 일반적인 걸 낙찰받아서 대출을 2천 빼는 게 낫지. 이렇게 현금 3천만 원을 줘가지고는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땅은 들고 있으되 참 머시기한 땅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또 대형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이제 토지를 사면은 실수하는 매입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있고 딱 단독 하나 떨렁 있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괜찮았다. 이거는 그냥 너무 손쉽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관리가 돼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입찰한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는 이렇게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 협상까지 가야 되는 걸 생각한다면 복잡한 관계보다는 이렇게 떨렁 혼자 있는 단독주택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못해도 뭐 2층이어도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해서 더 큰 돈이 벌린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한 페이지 읽고 나서 자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진 돈이 많지 않을 때 더더욱이 법정지상권 투자를 망설여야 된다. 망설이세요.
돈도 별로 없는데 어렵고 복잡하고 장시간이 걸리며 담보대출이나 매매도 용이하지 않는 물건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굳이 그런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에 투자해도 이와 비슷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으로 우리가 약을 판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방식의 지나친 어떤 그 유혹, 그죠? 지나친 유혹 또는 지나친 뻥,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감 있게끔 과장된 뻥을 치는 애들 있잖아요. 얼굴은 딱 봐도 얘가 빈상인데, 딱 봐도 얼굴이 빈상인데 말은 저렇게 막 용감하게 얘기하죠. 그런 애들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경매 바닥과 부동산 바닥에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은 없는데 구라가 좀 센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주로 이런 반영에서 요거랑 지분 경매에서 많이 약을 팔죠. 요거는 저의 다른 방송에서도 항상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데에서 속아버리면 애초에 돈 벌긴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속을 게 있지, 그죠? 자, 저는 여태 일반적인 물건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해왔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법정지상권 투자를 과히 매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의 견해예요. 다만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해서 보유 부동산 형태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려하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그죠? 물론 수유동 토지의 경우에 현재로서 차익이 매우 좋다. 차익이. 앞으로도 차익이 커질 거다. 입지는 좋은데 저평가된 곳이 분명하다. 이런 물건을 고르는 눈을 늘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눈이 없다면 골라봤자 요상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경매 하수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투자는 이렇듯 매우 엄격한 한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별 볼 일 없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이 빛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게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수험생 중에서 서울대하고도 법대 들어가는 게 드문 것처럼 엄격한 한계 내에서처럼 된다. 그렇다고 극소수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다고 해서 서울대 법대가 정원이 미달한 적은 없죠. 꽉꽉 차죠. 그래서 엄격한 한계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성공하는 물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이제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위치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 강북구 본동에 이렇게 있어요. 이 낙서가 되나? 되네. 네. 여기 보시면 강북구 본동 이래 놓고 감정가가 1368, 그죠? 1억 3,600이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낙찰은 8,500이었고요. 이게 무려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얘기다. 이게 진짜 오래 갖고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땅은 27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이 17평이다. 이렇게 단독주택이었고요. 그러니까 낙찰은 8,500. 그래서 이제 대출가 그 이전비까지 해서 한 9천 들었다라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 so유권은 2016년에 가져왔네요. 15년 12월에 매매를 했고요. 16년 1월에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때 건물 가격은 1,300에 제가 샀습니다. 1,300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8,577에 샀다고 그랬죠.